흐르는 강물처럼 13장. 드라마 같았던 출산 과정과 아기를 품에 안은 행복감을 한껏 만끽한 뒤 첫 수유를 하려고 보니 가슴에서 버터처럼 진하고 노란 젖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두를 뚫는 듯한 통증이 자궁의 태반을 밀어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칼을 찾아 탯줄을 자르자 피가 철철 흘렀다. 서둘러 뜨개 가방에서 노란 실을 꺼내 탯줄을 묶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디 잘 되길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엉망진창이 된 바닥을 그대로 둔 채 아기를 안고 침대로 올라가 아직 깨끗한 두 장의 누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출산 과정에서 풍긴 향긋한 체액이 산짐승들을 유인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일어나서 치울 힘이 도저히 나질 않았다. 젖을 빠는 아기의 모습은 놀랍도록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입술, 코, 이마, 양쪽 귀에 정교한 굴곡, 아버지를 닮아 사색에 잠긴 듯한 어두운 눈동자까지. 아기의 성을 문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문페이스야, 문파이야 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는데 머릿속에 블루문이라는 노래 제목과 빅블루 야생지라는 단어가 자꾸 맴돌았다. 나는 우선 아기를 베이비블루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출산 직후라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아기가 숨을 쉬고 있어서 내 젖이 잘 나와서 끔찍한 고비를 무사히 넘겨서 윌슨문의 한 조각을 내 품에 안고 있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사했다. 출산이라는 신성한 보호막 안에서 우리 모자는 몇 날 며칠 잠을 잤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사이에 젖가슴이 붓고 타는 듯이 아파와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게 아닐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뽀얗고 매끄러워진 모유가 다행히도 여전히 풍족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던 힘은 금방금방 줄고 아기에게 줄 유일한 영양분마저 점점 동이 나고 있었다. 물고기를 낚으러 나갈 기력도 없었다. 설령 라즈베리가 열린 산 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그곳엔 곰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나타났다. 비축해두었던 식량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 여전히 여물어 가는 중인 텃밭 작물을 하루하루 조금씩 수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포성기와 콩이 대부분이었고 얄짤한 당근, 감자 몇 알, 베이비블루의 주먹 크기밖에 안 되는 몇 안 남은 비트가 전부였다. 자라는 속도가 더딘 뿌리 채소와 양배추를 심은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맨 위에 깔린 누비이불로 태반을 둘둘 감싼 뒤 남은 힘을 다해 야영지에서 멀리 끌고 갔을 때 너무나 절박했던 나는 동물들처럼 태반을 먹을까 잠시 고민했다. 또 젖가슴에서 떨어지는 내 젖을 손바닥으로 무려 받아내 한번 마셔볼까 싶기도 했다.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서 둘 다 하지 않았다. 어쨌든 아직 텃밭이 있었다. 그러나 텃밭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베이비블루가 태어난 지 2주 남짓 되던 이 무렵 내 모유도 정신도 쇠약해지기 시작했음에도 삶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보니 12월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춥고 캄캄했다. 눈을 뜨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자고 있는 아기를 내 옆에 눕힌 뒤 아기를 감싸놓은 뜨개 담요 위에다가 우리가 함께 덮고 잔 누비 이불을 덮어주었다. 몸이 벌벌 떨려서 큼직한 스웨트를 걸쳐 입고서 자그마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눈이 쌓여 있었다. 간밤에 내리고 쌓인 눈이 좋게 60cm는 되어 보였다. 아직 8월 말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고산지대의 날씨는 원래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이라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아이올라 사람들은 봄 이후 처음으로 내린 단비에 기뻐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예기치 않은 눈과 추위가 내 운명을 뒤집는 순간이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굳이 산막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다. 텃밭은 보나마나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나가볼까 싶었지만 그러려면 우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포기하고 나니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내고 싶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던 이틀 동안 구름이 개지도 기온이 오르지도 않았다. 나는 내 맨살이 닿도록 아기를 스웨터 안으로 넣어 안았다. 나는 젖먹일 때만 빼고는 아들과 함께 거의 이틀 동안 내리잠만 잤다. 온기나 젖이 부족할 때면 아들과 함께 울었다. 셋째 날 아침 마침내 산막 밖으로 나가볼 수 있었다. 하늘엔 여름 햇살이 가득했고 땅은
눈을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텃밭이었던 공간에는 그늘진 진흙탕과 물컹한 진녹색 점액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텃밭에서 살아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열달은 당근, 비트, 감자는 여전히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줄기가 녹아내리면서 약속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수확하기 위해 폐허가 된 텃밭을 파헤쳤다. 그런 다음 수척한 아들에게 새 기저귀를 채우고 뜨개 담요로 단단히 싸매 품에 안아들고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중에 이 야영지를 어떻게 하고 떠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생각으로는 떠나기 전에 텃밭을 갈아엎고 화로와 냄비 받침대를 해체하고 밧줄을 내리고 산막을 치우고 의자로 썼던 나무 그루 토기를 썰어뜨려야지 싶었다. 수치스러운 여름의 흔적을 그렇게라도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이보다 더 현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오자 침대 정리를 할 힘도 수저를 챙겨넣고 배낭을 둘러맬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길을 나서는 내 머릿속에 두 가지 합리적 의문이 있었다. 여기까지 쫓아올 만큼 나를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죄를 입증할 가장 큰 증거인 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신생아를 품에 안고 아이올라를 배회야 한다면 야영지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다고 한들 무슨 아무 소용이 없을 터였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 도착했던 그 엉뚱한 소녀에게 연극 같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 살면서 이렇게 오래 걸어본 일이 없었다. 1km를 걸었는지 10km를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그저 한 발 한 발을 내디딘 기억뿐이다. 선망에 빠졌는지 그 여정조차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느껴졌다. 내게는 분명 목적이 있었기에 발걸음을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동안과 다르게 주변 숲이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내리쬐는 늦여름 뙤약볕은 악마의 채찍질처럼 따가웠고 노래하는 새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군악대 같았으며 울퉁불퉁하고 위압적인 지형은 마치 해골밭 같았다. 내 희망을 앗아간 눈보라를 견뎌낸 키 큰 분홍 바늘꽃이 자신의 우월함을 우아하게 능력을 뽐내며 나를 비웃었다. 아기가 개날프게 울 때마다 나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한 모유 몇 모금밖에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걸음을 멈추고 아기 얼굴을 젖가슴에 갖다 댔다. 내 저주로 아이의 줄임배를 달랠 수 있는 시간은 채 몇 분이 되지 않았고 몇 분이 지나면 아기는 금세 더 달라고 칭얼거렸다. 눈앞에 펼쳐진 메마른 풍경처럼 내 몸도 가뭄처럼 말라 있었다. 내 몸에는 아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통하게 걷고 또 걷다가 공터에 들어섰을 때 어미 사슴과 나는 서로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몇 주 만이었다. 채 5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엄마가 되어 있었다. 새끼 사슴들은 어디에 있나 궁금하던 그때 수풀이 바스락거리더니 예쁨 받는 새끼가 나타났다. 키가 더 자라고 한결 우아해진 모습이었다. 새끼는 영리한 눈빛으로 나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미 곁으로 걸어갔다. 두 마리는 나란히 우아하게 걸어갔다. 두 번째 새끼는 아직 뒤따라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바위에 앉아 약한 새끼 사슴을 기다렸다. 그러나 연약한 새끼 사슴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나는 슬픈 마음에 베이비 블루를 덮고 껴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14장. 까맣고 기다란 자동차가 보이기에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다.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길을 알려줄 뾰족뾰족한 사암을 찾아 걷고 또 걸어도 거저 낯선 풍경만 펼쳐질 뿐이었다. 그토록 무성했던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는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였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눈앞에는 세이지, 향나무, 바위밖에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폰데로사 소나무가 우거진 숲 근처 길가에 검은색 해치백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뒤죽박죽인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얼른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았다.
남녀 한 쌍과 빨간 돗자리, 그 위에 깔린 점심 도시락, 소풍을 즐기는 가족이었다. 돗자리에는 황금빛 빵과 치즈 한 덩어리, 체프먼스에서 팔았던 것처럼 얇게 썰린 분홍빛깔 햄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하나 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탐스럽게 익은 장밋빛 복숭아도 보였다. 갈색 종이 봉투에 쌓인 소프트볼만한 복숭아 2알, 이들의 점심거리를 보고 있자니 위가 쓰려왔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연청색 플란넬에 둘둘 감싸여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다. 몸집은 더 크지만 우리 베이비 블루보다 늦게 태어난 신생아처럼 보였다. 그 아기는 여느 아기들처럼 몸을 비틀고 발을 차대고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머리 위 폰데로사 나무까지 앉아 날카롭게 울어대는 파랗고 검은 깃털의 스텔라 까마귀 2마리를 향해 욕을 짓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여자는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어 서툴게 한쪽 가슴을 꺼냈다. 발라 비틀어진 내 젖가슴과 대비되는 풍만하고 넉넉한 젖가슴이 셔츠 사이로 드러났다. 아기는 가슴을 밀쳐냈지만 어머니도 물러나지 않았다. 아기가 울음은 멈추고 젖을 빨기 시작했을 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이 섰다. 세상에는 슬픔을 넘어서는 슬픔, 펄펄 끓는 시럽처럼 아주 미세한 틈으로도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슬픔이 있다. 그런 슬픔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모든 세포로, 모든 혈관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한번 덮치고 가면 모든 게 달라진다. 땅도 하늘도 심지어 자기 손바닥마저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꿔버리는 슬픔이다. 그런 슬픔을, 그 무엇보다도 깊은 슬픔을 나는 이미 경험해봤다고 생각했다. 사랑했던 비부이모와 켈오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경험은 내 행복한 유년 시절이라는 촘촘한 테피스트리에 큼직한 구멍을 내버렸다. 정말 그랬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경책에 쓰인 말씀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해야만 했던 현실은 그 구멍을 반드시 꿰매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어렵고 여렸던 나는 현실적인 대답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갔다. 나는 슬픔이라는 큼지막한 덩어리를 단단한 숫덩이 삼키듯 꿀꺽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슬픔은 그대로 뱃속에 남아버렸다. 체프먼스에 갔던 날 윌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비보를 엿듣고도 포크를 집어들고 세스에게 달려들어 복수하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순순히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으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아베를 돌보고 닭장을 치웠다. 그저 부지런히 손을 올렸다. 그러다 산속으로 도망쳤고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무지막지한 슬픔은 나를 앗아가려고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검은색 자동차로 몰래 다가가 뜨뜻한 뒷좌석에 내 아들을 눕히고 아들을 남겨둔 채 뒤돌아섰을 때는 온몸의 세포를 덮치는 격한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았다. 굶주림의 정신이 혼미해진 탓인지 감정을 꾹꾹 누르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에 익숙했던 탓인지 모르겠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듯 아기를 내려놓았고 딸깍 자동차 문을 닫고 그렇게 내 아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글쎄 돌멩이라고 하기에 무엇하다면 강아지나 병아리처럼 내가 키우던 생명이라고 하면 적절할까. 이를테면 우리 안 새끼 돼지나 과수원의 묘목처럼 내가 장석건 돌보던 생명을 돈이 필요하다고 내다 팔듯이 아들의 얼굴을 내 목덜미에 파묻지도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아들의 머리통에 내 뺨을 비비지도 않았다. 애틋한 작별 인사 같은 건 없었다. 아들의 냄새를 기억하겠다며 아기를 뒷좌석에 눕히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않았고 아들의 완벽한 입술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다고 살짝 열린 창틈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지도 않았다. 농장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언젠가 헤어질 운명인 새끼 동물들에게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배우는 법이다. 물론 내 아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 소풍을 즐기는 저 집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라도 내 아들을 발견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보고 싶었다. 차 안에 누워있는 내 아들을 발견하고 자기 품에 안아주는 모습, 그것까지만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냥 달렸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었지만 자동차를 등지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온 힘을 다해 공터에서 도망쳐버렸다. 바위와 나뭇가지와 그루터기를 기어오르고 세이지와 암벽을 피해 달리고 고랑과 산비탈을 따라 뛰어오르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발버둥 치면서도 하염없이 달렸다. 기진맥진한 몸에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폭발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몰랐다. 그날 도망가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포악하고 굶주린 짐승에게 쫓기고 있나 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포식자가 실은 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는, 내가 저지른 황당한 짓에 내가 쫓기고 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숲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김에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기억나는 건 그때 올려다본 하늘 풍경뿐이다.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에 붉은 꼬리매 한 마리가 빙글빙글 날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존재가 저 하늘의 매밖에 없다는 듯 우아한 비행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매는 사냥 중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쐬며 노늘고 있는 것 같았다. 퍼덕퍼덕 세찬 날갯짓도 없이 그저 유유히 편안하게 하늘을 돌고 돌았다. 매의 움직임을 따라 내 눈도 같이 빙글빙글 돌았다. 매는 저 먼 하늘에서 즐겁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땅바닥에 누워있는 나는 아이를 잃고 전율하며 밀려드는 외로움에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임신기간에 느꼈던 친밀함, 온 세상이 내 편 같았던 따뜻함이 이제는 간데 없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윌과 함께 누워있던 날, 내 등이 사랑의 황홀감에 휩싸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을 날고 있는 바로 저 매가 둥지로 돌아갔다가 새끼들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았을까. 저 매가 지금 내 비극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매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나도 나만의 행복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켈오빠, 비브 이모가 탄 우리 집 자동차가 커브길을 벗어나 뒤집히던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수원에서 놀고 있었을까? 차가 뒤집히던 그 첫 순간 열린 창문 사이로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하나둘 내던져지고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던 그때 달콤한 복숭아를 깨물고 있진 않았을까? 세스의 자동차가 앞으로 휘청거리며 윌에 묶인 손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내 사랑이 자갈에 살점이 갈리는 고통을 겪던 그 첫 순간, 또는 마지막 숨을 뱉던 순간, 등신처럼 노릇노릇 완벽하게 구워진 빵을 오븐에서 꺼내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늘을 유영하는 매가 땅에 있는 나와 고통을 함께 해주길 바라다니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우리 베이비 블루의 모든 것을 나 홀로 감싸안았던 것처럼 그를 잃은 고통 또한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 할 것이다. 거짓말처럼 부드러운 목주름, 달콤한 입김, 꼬물꼬물 움켜쥐는 자그마한 손을 지닌 내 아들이 존재한다는 건 오로지 나만 아는 비밀이고 오로지 내게만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 생각이 났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내가 덤불과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자동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번 힐끗 쳐다본 게 전부인 다른 아기의 엄마. 세련되게 한쪽으로 쓸어넘긴 짧은 밤색 곱슬머리. 여자는 팔다리를 휘둘러대는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밤색 머리칼을 한쪽 귀 뒤로 쓸어넘겼다. 광대뼈가 둥글게 튀어나오고 코에 선이 섬세하니 부장한 얼굴이었지만 차를 타고 오는 길이 고단했는지 낯빛이 창백하고 표정이 없었다. 그저 심각한 얼굴로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말고 젖을 먹으라고 어르고 달래기 바빴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아내에게 널찍한 등만 보이고 서 있던 남편은 까마귀를 향해 욕지거리를 뱉으며 먼 숲을 내다볼 뿐이었다. 남편의 까만 머리카락 위로 담배 연기가 고양이 꼬리처럼 구불구불 피어올랐다. 그 후의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닌데 마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가 마침내 잠잠해지자 차 안에서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들은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처음에는 새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었을 수도 있지만 어미의 본능이 이건 새소리가 아니라고 여자애가 알려줬을 것이다. 아기 엄마가 블라우스의 단추를 꿰어 옷을 연미고 아기를 남편에게 건넨 뒤 처음에는 살금살금, 그러다가 이내 다급하게 총총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간다.
차창 너머 안을 들여다본 여자가 깜짝 놀라 숨을 들여 마시며 황급히 문을 열고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뒷좌석을 내려다본다. 여자는 내 굶주린 아들을 틀림없이 본능적으로 서둘러 품에 안았을 것이다. 내 아들에게 달콤하고 진한 젖을 나는 줄 수 없었던 생명의 자양분을 먹였을 것이다. 우리 아기를 젖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는 동안 분명 나를 궁금해했을 것이다. 부디 그랬길 바란다. 숲 어딘가에 자기처럼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다는 걸, 자기 자식을 남의 차에 눕혀놓고 비틀대며 도망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여자는 동정어린 눈으로 숲을 이리저리 둘러봤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했길래 아기 엄마라는 여자가 이토록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는지 의아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빙글빙글 도는 매의 움직임에 체면이라도 걸린 듯 한참을 가만히 누워있다가 오른손을 뺨에 갖다 댔다. 내 아기의 살갗을 마지막으로 만졌던 오른손으로 뺨을 눌렀다. 아기의 작디 작은 머리통의 흔적이 내 손바닥의 주름과 손금에 새겨지는 걸 상상하며 우리 아기도 어떤 식으로든 내 손길을 느끼길 희망하며 오른손을 연거푸 뺨에 갖다 댔다. 그대로 잠이 들었나 보다. 눈을 떴을 때 내가 넘어졌던 그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었다. 는 것과 돌멩이들 때문에 등이 베기던 느낌, 그리고 머리를 콩콩 울리는 두통을 알았다는 게 기억난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어슴푸레한 땅거미와 장미 모양의 회색 구름 한 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곱씹어 보았다.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아들을 두고 올 생각은 없었다. 정말 그랬는데 소풍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매끈한 검은 차, 풍만한 젖가슴, 단란한 가족을 보자 내 아기가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를 삶의 모습이 섬광처럼 눈앞에 번쩍였다. 내 아들로 살다가는 점점 야외다가 결국 죽고 말 것이었다. 어쩌지 아들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 다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그러나 아기가 내게서 영영 떠나 다른 여자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내 아들은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내 아들도 미래와 아버지와 가족을 갖게 될 것이었다. 강한 새끼를 선호하는 어미사슴의 본능과 약한 새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성, 사랑, 심지어 희망보다도 더 깊은 곳의 목소리가 나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마치 꿈꾸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걸었다. 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내 발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높고 마른 풀숲과 세이지 단부를 지나 바위 투성이 땅을 넘어 자동차를 향해 그렇게 걸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다. 그냥 꿈꾸듯 걸었다. 어느 순간 아들의 작은 몸통을 내가 꼭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자동차 뒷문을 열었고 가죽 시트에 아기를 눕혔고 조용히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고 아기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달빛 한 줌 없이 시커먼 어둠이 빠르게도 내려앉았다. 나는 소나무 숲이 날 보호해 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걷다가 숲속에서 추운 밤을 보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기가 나를 찾아 애타게 우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기가 보이질 않았다. 동쪽 지평선에서 새벽녘의 노르스름한 띠가 떠오르자마자 나는 벌벌 떨며 뻣뻣한 몸을 일으키고는 지난날의 발걸음을 되짚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환하게 동이 틀 무렵 간신히 그 공터에 다다른 나는 어제 아기를 눕혔던 바로 그 자리로 가서 멈춰섰다. 물론 자동차도 부부도 가고 없었다. 잔혹한 유령이 내 정신을 홀려놓고 아기를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공터에는 타이어 자국은커녕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반쯤 홈이 나간 상태로 빙글빙글 공터를 맴돌았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보면 아기의 운명을 일러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돌고 또 돌았다.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기를 내버려 두고 왔다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러던 그때 높다란 바위 위에 우두커니 놓여있는 복숭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복숭아는 밝게 비치는 동력 햇살을 받아 황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제 돗자리에 놓여있던 그 복숭아였다. 이제 그 여자에게는 내 아기가 있었고 내게는 그 여자의 복숭아가 있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베이비 블루를 안아든 여자는 이 아기의 엄마도 굶주렸을 거라고
확신하며 이 복숭아를 남기고 갔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공터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복숭아가 있는 바위를 향해 조심조심 다가갔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진짜 과일이었다. 어찌나 완벽하게 익었는지. 그 복숭아를 가지에서 비틀어 땄을 아빠의 손바닥과 그 복숭아를 종이봉투에 골라 고이 담았을 코라 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대로 전해졌다. 반질반질 검은 자동차를 타고 공터로 오기 전에 이미 이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한 번 교차했던 것이다. 이들은 도로변에 있는 복숭아 노점에 들렀을 터였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벗어나 소풍을 즐길 만한 장소가 있느냐고 물었을 것이고 코라 언니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왔을 것이다. 코라 언니가 두툼한 팔뚝을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며 이 공터를 설명하고 있었을 그때 멍하니 헤매던 내 발걸음도 바로 이 공터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어머니의 믿음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넉넉한 모유,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줄 어머니, 살아있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우리 아기 앞에 이 모든 게 나타났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우리 아들이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증거와 먹을거리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내 손에는 이 과일이 들려 있었다.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너무나 맛있어서 입안이 다 얼얼했다. 메마르고 공허했던 입속이 폭발하는 달콤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잠시 기다렸다. 그런 다음 구원의 손길을 영접하듯이 복숭아를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한 입씩 깨물어 먹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숭아를 정신없이 꿀꺽꿀꺽 씹어 삼키고 있었다. 손목을 타고 흐른 과습이 다 해진 스웨트 소매자락을 적셨다. 그 소중한 선물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복숭아 씨에 붙은 과육까지 쪽쪽 빨아먹은 뒤 마지막으로 더러워진 손바닥과 손목에 묻은 과즙을 핥아 먹었다. 몇 입만 더 먹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검은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공터를 빠져나왔다. 공터를 벗어나니 숲을 사이에 둔 좁다란 흙길이 나왔고 그 길을 따라 1km쯤 걸어가다 보니 누르스름하고 무딘 자갈이 깔린 넓은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가 나왔다. 멀쩡한 정신이었다면 거기가 어딘지 진작 알아차렸을 텐데 그때는 그저 지치고 무거운 발을 바닥에서 떼어 나약한 몸뚱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교차로에서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방향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 그저 오르막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끝이 없어 보이던 자갈길에서 빅블루 크리크가 보이기 시작했고 더 가다 보니 50번 고속도로로 합쳐지는 길이 나왔다. 틀림없었다. 건너편 차로에서 차 한 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무턱대고 뜨겁게 달궈진 까만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 반대쪽 가드레일을 붙잡았다. 가드레일 아래로 거니슨강의 청청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줄기를 따라 철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동쪽으로 아이올라가 보였다. 그때까지는 그리워할 수조차 없었던 바로 그 마을, 그 삶이 거기 있었다. 손을 흔드는 나를 발견한 운전자가 차를 세웠다. 운전자 빛이 나는 영락없는 미개인이었을 터였다.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칼은 제멋대로 헝클어진 데다가 강파른 몸, 더러운 옷까지. 그런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차를 세워준 게 놀라울 정도였다. 남자는 아이올라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맙게도 시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자동차에 타자마자 온갖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달달한 애프터쉐이브, 바카, 담배, 구두약, 휘발유, 가죽 냄새까지. 속이 울렁거렸다. 후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탓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문명의 평범한 냄새를 접하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 남자가 건넨 인사말은 지난 4월 집을 떠난 이후로 처음 듣는 사람 목소리였다. 바리톤처럼 듣기 좋은 중음을 타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활기찼고 진정성이 묻어났다. 다행히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따뜻한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엔진의 진동을 자장가 삼아 잠에 빠져들었다. 속도를 늦추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자동차는 어느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 아이올라로 접어드는 자갈길을 달리고 있었다.
우리 노점이 보였다. 완벽한 복숭아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노점.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노점 기둥에 기대어 서서 외지인을 불러세우고 있는 사랑하는 코라 언니도 이 복숭아 한 입에 이끌려 산밑까지 내려와 놓고도 복숭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더는 복숭아에 둘러싸인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코라 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내 손으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도 더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몇 달 사이 나는 야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고 고향 땅이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에게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러면서도 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남자는 우리 집 앞에서 속도를 늦추었다. 차를 세우면서도 이토록 빽빽한 솔밭 한가운데 사람 사는 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정말 여기서 내려줘도 괜찮겠어요? 그는 짙은 솔밭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루비 앨리스 에이커스라면 위를 받아줬던 것처럼 나를 받아줄 것 같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온갖 향으로 가득한 그의 차에서 기어내린 뒤 비틀거리며 솔밭을 지나 루비 앨리스네 대문으로 걸어갔다. 자그마한 소형 견들과 뿔닭, 겁먹은 병아리들이 康康 짖고 꼬꼬대고 울며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분홍색 현관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루비 앨리스가 반갑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더니 쇠약한 노파라도 본 것처럼 내 옆구리에 바싹 붙어서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실로 들어간 나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나를 바라보는 루비 앨리스의 움푹 꺼진 한쪽 눈에는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에 불룩하고 거친 눈은 무슨 일을 겪었든 이제는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루비 앨리스는 덜덜 떨리는 팔이 한두 손으로 물컵을 가져와 바싹 마른 내 입술에 가져다 댔다. 묽은 수프와 빵도 가져다 주었다. 또 신선한 복숭아를 아기에게 먹일 때처럼 한 입 크기로 얇게 썰고 고급스러운 도자기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아담한 집이라 충분히 따뜻한데도 분홍색 누비 이불을 가져와 내 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아기와 위를 생각하면서 그 이불을 가슴께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 뒤로 사흘 내내 밤낮으로 잠을 잤고 가끔 일어나서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음료를 조금씩 받아 먹었다. 루비 앨리스는 매번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금씩 늘렸고 나흘째 되던 날 정오가 지나서 일어난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루비 앨리스가 손수 잡아 구워준 닭을 나는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곰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딸기, 감자튀김, 햄과 함께 끓인 줄기콩, 가운데에 버터를 올린 폭신한 라즈베리 머핀, 앞에 어떤 음식을 놓아주든 나는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도 1시간쯤 지나면 또 먹었다. 루비 앨리스는 내가 목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다. 내 길고 긴 머리칼을 빗은 다음 하나로 길게 따은 머리를 돌돌 말아 느슨하게 묶어주었다. 침묵에 익숙했던 우리 둘은 내가 고마움을 전할 때 외에는 대화를 할 걸 주고받지 않았다.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노파는 그거면 됐다는 듯 끙 앓는 소리를 냈고 그게 전부였다. 내가 아기 생각에 슬피 우는 소리를 혹시나 들었더라도 모른 척하고 내버려둘 만큼 루비 앨리스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윌슨 문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루비 앨리스의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미친 할머니라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윌슨 문이 아니었더라면 내 매력을, 내 아름다움을, 내 강인함을 또 베이비 블루를 품에 안을 때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루비 앨리스와 함께 대문으로 걸어나갈 때 나는 그간의 고통과 상실을 이러한 추억들로 덮어보겠다고 다짐했다. 루비 앨리스의 앙상한 어깨를 잠시 감싸 안으며 고마움을 전한 뒤 나는 솔밭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 가족의 농장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시 47분을 알리는 낮고 긴 기적 소리가 나를 집으로 불렀다.